안녕하세요, 북스몰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자본주의 맹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해볼까 합니다. 자, 자본주의 맹화의 지표로서 그 당시 이제 면직업과 견직의 발달 과정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면직업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면직업은 이제 그 배경을 보면 그 당시 면화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대됐고, 하복 방면의 면화 재배 대규모화인데, 특히 이제 그 원래 면화 같은 경우에는 아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주로 이제 재배되잖아요. 근데 그, 그, 강남뿐만 아니라 저쪽 상동반도 지역까지도 이제 재배 면적이 확대됐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화가 이제 확대되면서 이게 이제 또 그 어떤 그 농업 구조도 바뀌게 되는데, 자, 강남 쪽의 하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목화를 많이 재배를 해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강남은 쌀 생산지였잖아요. 근데 하류 지역에 목화를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쌀 생산지가 어디로 옮겨가냐면 양쯔강 중류 지역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배에 이제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 양쯔강이 있으면 이쪽이 주로 쌀 생산지였는데 여기가 이제 목화로 교체되면서 이쪽 중류 지역으로 옮겨갔다. 쌀 생산지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호강 지역으로 이동했다거든요. 호강 지역은 오늘날 그 호남성, 호북성 일대를 얘기해요. 지금 예전에 우한 바이러스 있죠. 코로나. 그 발생지가 거긴데. 자,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명나라 때 호강 지역으로 이동했던 그 쌀 생산지는 청나라 들어오면서 더 북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저기 그 서쪽으로 가죠. 그래갖고 오늘날 그 사천성 일대, 사천성 일대까지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직업이 발달되면서 면직업을 교류하는 과정에 시장이 형성되고 도시가 발달되면서 도시 수공업이 발달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 인구보다 비농업 인구도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상대적 의미예요. 여기는 아직 정근대 시기이기 때문에 도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뭐냐면 도시 인구가 많아졌고 농업 인구가 상당히 적어졌다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직은 농촌 인구가 더 많죠. 자, 하여튼 농촌 인구가 많은 가운데서도 조금씩 이제 도시 인구가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강남 하류 쪽에서 이제 뭐냐, 식량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했처럼 호강 지역에서 대규모 이제 미국 반입이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강남 하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직업과 경직업이 발달했는데 이때 이제 면포 생산 과정에서 상업자본들이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대제를 통해서 개입해서 농민을 수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선대제라는 건 뭐냐면 미리 자금을나 그 자금이나 집기를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상위 물주가 있고 상위 물주가 면직업의 각종 공정에 개입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거를 이쪽에서 이쪽 넘겨주고 이렇게 넘겨주고 최종적인 상품을 받아서 이제는 유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요 상행 그 자본이 상당히 수탈이 심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농가에게 이제 그걸 시키고 나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농민들은 이제 조금만 넘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상인자분들 살장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렇게 면직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제 분홍을 성장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 학계에서 나온 건 아니고 일본 학계에서 이제 제시된 견해예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견직업도 발달됐죠. 견직업도. 자, 견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경에 보면 간형수공을 세트해 볼 수 있어요. 요것도 면직업하고 똑같은데 이 명나라 때 초창기 때는 간형수공업에서 면직업이나 견직업 같은 걸 만드는데, 자, 이 간형수공의 비효율적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면 폐지가 됐죠. 그래서 그 당시 관례 노동 착취, 중간 착취, 불합리한 급여 등 해갖고 폐지됐고, 대신에 장어들에게 사급을 인정하죠. 대신에 이제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데 이걸 장방은제라고 해요. 장방은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잠깐 이제 면직업 할 때도 제가 설명하다가 이제 넘어갔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그 명나라 때 초기 때는 면직업이나 견직업들이 국가에서 주도해 생산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장정에 이제 뭐냐면 일종의 공장안이죠. 거기에 이제 그 당시 견직업 기술자나 면직업 기술자를 이제 임력시켜 놓고 돌아가면서 이제 면직업을 이제 나 견직을 생산을 했는데, 이게 이제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하니까 굳이 이제 면직물이나 견직물을 국가에서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시장에서 구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직역을 면제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은을 납부하도록 인제 하는 그런 장방원 제도가 인제 실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직 그 간형수금이 이제 뭐냐면 그 대신에 장방을 내서 은을 납부해서 대신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과정에서 이 민영수검이 이제 발달되기 시작했는데요. 자, 민영수검 관련된, 그러니까 견지급 관련된 민영수검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자, 견직물도 인제 상품의 종류에 따라 좀 이제 고급 견직물도 있고 약간 이제 대중적인 저급 공직물 있죠. 고급과 저급은 나눠볼 수 있는데 고급 견직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인 그런 장인들이 만들어요. 견직업자들이. 그래 가지고 인제 주로 소주라든지 향주 같은 이런 대표적인 이제 강남의 도시들에서 만 만드는데 이때 만드는 방식이 뭐냐면 종전에 그 면직물 같은 경우에 선대제 형태였잖아요. 선대제에서 더 발전돼 가지고 그 매뉴팩처 단계로 넘어가요. 매뉴팩처.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공장제 수공업 정도 그죠. 그래서 이 선대제 형태가 좀 발전된 것이 매뉴팩처잖아요. 그러니까 매뉴팩처는 인제 무슨 자본하고 연결되냐면 선대제는 상업자본이죠. 유통을 통해서 뭐냐 부를 추적하는 그런 자본과 연결되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충 도시 쪽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매뉴팩처 같은 경우에는 산업자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생산을 통해서 뭐냐면 자본을 축적하는 사람들인데 자본의 발달 과정에서 상업자본 다음에 산업자본이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인제 상업자본이 널리 형성했지만 일부 지역에 매뉴팩처를 통한 산업자본이 형성됐다고 중국 학계에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든 게 견직업 그러니까 소주나 항주 지역의 고급 견지물 시장을 대상으로 인제 했던 소주와 항주의 견직업 견직업 체제가 요 매뉴팩처를 통한 산업자본이라는 거죠.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산업자본 내용을 보면요. 자, 일단은 기호와 기공으로 얘나 기공은 직기를 소유하는 사람들 얘기야. 일종의 산업자본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산업자본가가 밑에 인제 뭐냐면 공장에 여기가 공장이라는 건 기계식 공장이 아니라 한 곳에 이제 모여 있는 그러니까 직기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공장을 얘기해요. 이 매뉴팩처에 기공들을 고용해 가지고 뭐냐 해서 등장했다. 그래서 정형적인 매뉴팩처 단계의 형태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견직물의 이제 생산 공정에 반영된 건 아니고요. 앞에서 언급했던 고급 견직물 만들었던 주로 소주나 향주 지역 일부 지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직용의 변을 나올 때 직용의 변 당시에 이런 생산 시스템이 뭐냐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제 수공업 관련된 매뉴팩처 관련된 답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예, 요거 좀 파악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간용이나 상류층 상대는 고급 견직물과 그다음 일반 평민의 값싼 비단을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 그중에 고급 견직물 관련된 내용은 뭐가 연결돼 있다? 여기 그 공장제 수공업 형태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비단을 만들어서 국내 시장에 판매하고 막대한 또 은을 또 이렇게 판매되고 받고 이렇게 인제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인제 그 농민들이 이렇게 견직 물이나 면직물 그러니까 견직물 같은 경우에 대중적인 견직물은 이제 농민들이 만들었죠. 자, 그렇게 해도 그게 분홍을 성장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지주와 대상인들의 수탈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받고 있어. 요것도 인제 중국 학계의 견해가 아니라 일본 학계의 견해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맹학을 인정하지만 여러 한계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일본 학계의 견해인데 일본 학계의 어떤 그 견해가 반영된 거죠. 자, 그다음에 상업 발달 보겠습니다. 자, 상업 발달 배경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일단 멕시코산의 은의 대량의 유입이죠.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 당시에 인제 중국은 상당히 은값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러면 은과 금의 교환 비율이 보통 1:3 정도 돼요.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1:12 거든요. 그러니까 은이 상대적으로 금보다 좀 비싸니까 물론 이제 비싸다는 의미가 다른 나라보다 좀 은이 비싸다는 거예요. 금하고 절대적인 비교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인제 세상의 은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중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야. 중국에서 금하고 바꾸고 다시 금을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다른 데에서 또 바꾸면 이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에서 이제 은이 투입되고 이걸 금하고 바꾼 다음에 다시 금을 가지고 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은이 이제 상당히 비싼
이 중국에 집중하게 되고 그때 집중된 은들이 뭐냐면 멕시코산 은이 집중돼. 멕시코산 은이 또는 일본에서도 그 당시 전국시대 때 은이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멕시코 은이 중국에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이 그 당시 식민지였죠. 그래서 갤린선을 갈레오선을 이용한 그 무역들이 행해졌고 갈레오 무역 같은 것들이 행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멕시코산 은혜 대량으로 그다음에 또 이제 있고 사패제도가 정착됐다. 그래서 일조편법이 이제 정착됐고 뭐 지정은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멕시코산 은이 이제 유통을 통해서 그 당시 지정은제 일조편법이 실시됐다. 요 내용이 예전에 03년 기출문제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은의 유통 과정은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와 또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상품 작물 재배 그리고 민영수의 발달, 전국적인 시장권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 증가와 도시 발달이 일어났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됐다. 그러면서 각각의 지역 상권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제 객상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객상은 원거지 상인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원거지 상인 집단들은 상대적으로 자본 규모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자본구가 커야지 많은 물건을 이제 뭐냐면 수송을 하고 약간 이제 리스크가 생겨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때 이제 대표적인 상인 집단들이 등장했는데 요게 이제 상서상인과 시한상인 집단들이죠. 예. 그래서 이 상서상인과 시한상인들은 주로 어떻게 등장했냐면 주로 이제 소금 판매권하고 관련돼 있어요. 소금 판매권. 그 부분은 제가 전 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 처음에 상시상인들, 상서죠. 한자적으로는 상시상인들이 이제 뭐냐면 했다가 상서상인들이 했다가 나중에 시한상인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요 관련된 내용들은 예전에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그거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송나라 때 소금전매제 변화 과정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송나라 때 강의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객상들은 면화나 면포, 생사는 이제 비단의 원료를 생산하고 해요. 비단과 그 밖의 수공업품 및 농산물의 집산에 이르기까지 강번의 상업활동을 전개했고 자본을 동원해서 금융을 경영하고 고리자금까지 자본가에서 이익을 추구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상인들의 조합이었던 행가 사업 장소였던 회관, 그 다음에 공소 이렇게 있는데 요게 눈여롭게 행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송나라 때부터 등장했던 거고 당나라 때부터 등장했죠. 당나라 때부터. 근데 이제 명청 시대 때 등장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아, 은 회관하고 공소야. 공소는 동업조합이고요. 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양인 조합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다른 그 지역에 가면 말이 안 통하고 언어나 이런 것들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동양 모임인 회관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뭐 절강에 살고 있으면 저쪽 강동에 갈 때 강동에 절강 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숙식을 하고 이제 도움을 받고 그 이제 거기서 회관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북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관이 몰려 있겠죠. 각지의 이제 뭐 지역 회관들이 몰려 있는데 보통 과거 합격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과거 합격자가 아니라 주로 이제 중앙에 이제 해시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올 때 북경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잠깐 또 이제 머물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 해관에서 머무는 거야. 각 지역에 자기 출신의 해관에 머물러서 거기에 도움을 받는 거야. 숙식도 이제 도움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편의도 도움받고 그렇죠. 편의도 제공받고 있는데 세상에 공짜 없다고 일단 거기 해관에서 이제 뭐냐면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과거에 합격한 후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 같은 그러니까 중국말로 깐시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요. 은하 유통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예전에 한 번도 이제 설명했는데 좀 한번 여기서 다시 설명할게요. 요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냥 두세 번 나왔나? 지금 한 번은 기억했지만 이 부차적인 문제하고 이제 관련돼서도 한 두 번 더 나왔어요. 자,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은이 널리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뭐냐면 관료들에게 은을 지급했기 때문이죠. 그 사정은 전에 얘기했어요. 자, 관료들에게 은을 지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도 은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세장이나 역이 응납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세장이 응납한 거, 이 세장은 조세죠. 이 제도는 금화은 제도라고 하죠. 금화은. 그다음에 역이 응납해요. 그거는 은차라고요. 음. 역이 역 대신에 동전, 그러니까 은을 내는 거야. 은을. 자, 이런 식으로 응납화되는데, 물론 역 같은 경우에는 은차도 있고 자기가 몸을 직접 하는 차역인가 그것도 있어요. 아직은 완전한 응납화는 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세의 응납화가 되면서 농민들 은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 당시 부엌 경영이라든지 상포작물 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 예. 근데 요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은을 인제 캤지만 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6세기 중葉부터 스페인이나 일본 간의 교육을 통해서 은을 조달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제 사용했던 은은 그 밑에 마제은이라는 게 있어요. 마제은. 보이시죠? 그래서 은을 말바꿈 모양으로 만들어 갖고 저울을 무게에 달아서 재서 이제 만든 건데, 요 마제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만든 은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만든.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어차피 인제 이게 측량화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든 민간이 만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량만 딱 맞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1량 정도 되거든요. 1량. 근데 1량이 이게 뭐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실제는 이게 쪼개서 쓴다고 했죠, 이렇게. 어 그리고 요런 것들은 이제 일반 서민들은 저 은 대신에 저도 동전을 사용해 갖고 동전을 교환해 갖고 인제 사용한다. 예전에 얘기했죠.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역에도 인제 뭐냐면 은차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세장도 이제 은차가 된 금화원 제도가 이어졌다. 자, 금화원 제도는 인제 성덕제 때 남지대,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뭐 하남성 부근이죠. 예. 그래서 지대성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북경의 경기도 그 북경 지역을 이제 지대성이라고 하는데, 지계라고 지계. 그 남쪽에 있다고 해서 아마 하남성 쪽이 지역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1436년에 영종 때죠. 국가에서 금화원제도를 공식화시키면서 강남의 전지를 확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책에서는 성덕제로 돼 있고 어떤 책에서는 영종 때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근데 둘 다 맞아요. 성덕제 때 시범 실시해 가지고 영덕제 때 전국화시켰다. 이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영덕제가 이제 뭐냐면, 영덕제는 이제 영종 때죠. 영종 때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여기 성덕제 때 이제 뭐냐면 시범 실시해서 영종 때 이게 뭐냐면 공식화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동계에서는 그 당시 이제 이걸 뭐 성덕제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정통제라고 돼 있나? 하여튼 그렇게 좀 약간 안 맞는 것처럼 우리가 성덕제 있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둘 다 맞아요. 둘 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 관련된 이제 사료 중에 요 사료가 있어요. 반려되게 봉고르로 취급하는 관련된 사료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 보시고, 이 기출 사료예요, 기출 사료.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적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 보세요. 예,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농업 생산량의 향상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명나라 때 농업 생산량이 향상이 됐는데 그 내용들을 좀 볼게요. 예. 상업이 발달하려면 그 기반에 농업이 발달해야겠죠. 농업에서 발달해야지 잉여 생산물을 차지하는 거는 상업이 발달되고 비농업 인구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농업 생산이 향상됐냐? 이렇게 보면요. 일단 선진 농업 기술이 후진 지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해요.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됐냐면 인구 이동하고 관련돼 있어요. 음. 자, 요 인구 이동부터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서 여기 명청 시대 때 인구 이동을 보겠습니다. 자, 명말 청초에 인구 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인제 인구 이동의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갑제 해체가 있고, 부역제도 모순, 지주층의 어떤 토지 편중 등등에 서 이농자가 소출로 해서 인구가 이제 이동을 했죠. 근데 이제 인구 이동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요때 인구 이동은 전 시대 인구 이동하고 좀 약간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전 시대 인구 이동은 주로 남이에요, 남이. 그러니까 인제 주로 이 강북 지역의 사람들이 강남 지역으로 인제 이주하는데요. 강남 중에서도 특히 양쯔강 하류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동하죠. 이걸 이제 남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당에서 송나라 때 인제 이동하는 형상, 이 남이 형상들이 많아졌고, 이것 때문에 강남의 인구가 강북을 능가하게 됐죠, 당나라 말기 때. 근데
명청시대 때 인구 증가는 이동은 좀 다른 모습이야. 좀 다변화됐어.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선진 농업 지역에서 그러니까 인구 가밀 하방 지역에서 개발 가능 지역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경기 낙후 지역이나 가낭 지역으로 이제 이동했고, 그러니까 농촌 협평 지역에서 금산구역, 그러니까 정치적 통제 약한 지역인데 정치적 통제 약한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성과 성 간의 경계선이 있는 거야. 성과 성 간의 경계선에 있는데 되게 성과 성 간의 경계선에는 어떤 거냐면 주로 산맥이 있거나 거기에 강이 있거나 헛곡이 있거나 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경계를 해갖고 그걸 해갖고 경계를 했는데 대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기 시작해. 왜 여기 몰려들기 시작하면 여기가 국가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기보다 아예 안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주로 이제 뭐냐면 몰려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명말청소 때 뭐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하면 대개 보면 이제 어디에서 이런 요런 사성 경계 지역 있죠? 네 개의 성이 경계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도 그 이유예요. 그다음에 농촌에서 도시 수공업 지역으로 이제 이동했다. 자, 이런 세 가지 뭐냐면 유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명중기 때 명마의 이동 양상은 아까쯤에 이제 얘기했죠. 동네 그 북에서 남은 이동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다양한 방법을 다변화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인구 집중 지역이 어디냐? 여기 뭐 다 알 필요 없는데 여기에서는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처럼 성과 성 간의 경계 지역, 특히 사성 접경 지역이 있거든요. 요게 집중돼요. 섬서, 사청, 도북부, 하남, 호강이 이렇게 묶여 있는 그 지역이고 성 단위로 볼 때는 호강성과 호강성이다. 호강 지역하고 사천 지역이죠. 호강 지역 같으면 호남성과 호북성을 합쳐갖고 이제 호강 지역이라고 해요. 사천 지역은 이제 여기가 양쯔강 중류 지역이면 양쯔강 하류 지역이 이제 사천 지역이죠. 예. 그래서 예전에 모태동의 고향이 호남성 쪽이고 사천 지역은 등속평의 고향이죠.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양쯔강 하류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뭐 절강, 강서, 강소, 복권 그런 지역이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디 쪽으로? 요쪽 호남, 호북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호북의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우한 삼진. 그래서 무한 삼진 해갖고 이제 진짜 무한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쪽으로 이제 뭐냐면 인구가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이게 산업 구조의 변화하고 연결돼 있어. 자, 여기 보면 이제 양쯔강 상류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하류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요게 견직물이나 그다음에 연직물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쌀을 생산하지 못하죠. 쌀이 여기로 이제 생산되죠. 그러면서 여기가 그 뭐냐 곡창지대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소호가 풍년이 되면 천하가 풍년이 된다. 이런 말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호강이 풍년이 되면 천하가 풍년이 된다. 요거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호강 지방이 이제 새롭게 곡창지대 부각이 되면서 인구가 호강에 집중되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온 인구들을 주로 어떤 사람은 갱민이라고 하죠. 갱민, 객포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갱민들은 주로 이제 뭐에 종사하냐면 보공, 그러니까 여러 농업 노동자들, 노복들, 그러니까 이제 머슴 같은 그 다음에 이제 토착지의 신사나 지주들로부터 토지와 가옥을 빌려서 자신의 기능에 따라서 각종 직업에 종사하는데 이들이 각종 이제 부역이나 세금을 면제받기 때문에 또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이제 뭐냐 이런 그 세금 같은 걸 잘 안 내기 때문에 그 돈의 부를 이제 축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토착인들을 쫓아내. 그러니까 속된 말로 불려온 돈이 박힌 돈을 이제 쫓아낸다고 하면서 그 쫓겨난 또 뭐냐면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에 갱민이 되죠. 그래서 갱민이 되고 그들이 또 돈을 버니까 그 토착인들 쫓아내고 그래서 일종의 공기가 이렇게 순환한 것처럼 인구가 순환을 하게 돼. 인구의 대륙 형상들이 일어났던 것이 명청시대 때 이제 인구의 어떤 이동의 특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근데 이제 백민의 유동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돼요. 이건 지금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 보면 뭐 잘 사는 그 유럽 국가들 지금 보고 미국이나 그러면 자, 거기 불법 이민자들이 막 들어오잖아. 그래서 막 일자리 뺏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나고 치안이 불안하고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갱민이 들어오면서 토착인들과 뭐냐면 갈등이 일어나.
그래 갖고 그 당시 토착인하고 갱민 간의 어떤 이제 뭐 싸움도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코와 토착인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요것도 반란의 원인이 되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백년교도의 난 같은 것도 백년교도 아니라 저기 아 그게 뭐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무슨 난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예,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자, 하여튼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태평천국의 운동이 난. 태평천국의 운동은 쉬운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인구가 이동한다면 인구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인구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두 가지고 이동하는 걸 기술도 이동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인구 이동이 선진 지역에서 후진지구 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진 농업 기술이 후진지대로 전파되는 어,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농경지가 개간되고 수리개간과 개간사업, 농업기술과 농기구가 개선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지주전호제에 인해서 농업경영이 적극적으로 해서 농업성이 향상되고 이거는 이제 새로운 지주전호제는 뒤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전그 소유권하고 경작권이 이게 분화되는 일정 양주제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강남 지역을 벽에 이기작이 확산됐다. 예. 그래갖고 이제 강남 지역 벽에 이기작인데 이기작이 뭐죠? 일단 음, 이모작이라는 것은 다른 작물 두 번 짓는 걸 이모작이라는 거고 이기작은 똑같은 작물들 두 번 짓는 거잖아요. 보통 벌을 이기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벽의 이기작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 때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송나라가 조교의 일종의 빨리 읽는 법 중에 참파버가 있죠. 그래서 베트남 쪽에서 건너온 참파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기작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남송시대 때 일부 지역에서 이 이기작이 이제 행해지게 되는데 이기작이 일반화된 것은 명나라 때예요. 명나라 때. 그리고 명나라 때는 또 강남지 일부에서 더 뭐냐 상기작까지 가능하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면화나 이 면화는 이제 뭐냐면 원나라 때 이제 일반화됐고 외래작물들이 들어와요. 외래작물. 외래작물은 옥수수, 고구마, 콩, 감자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신대역 같은 데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구황작물 같은 것들로 사용됐고 그래서 명정시대 때 보면 인구 그래프 보면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거든요. 물론 약간 이제 좀 조절 기간도 있었지만 인구가 증가됐던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사회적 증가와 자연적 증가가 있어요. 뭐 사회적 증가는 나중에 했지만 지정문제 실시 때문에 그런 거 자연적 증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농경지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외래작물, 옥수수나 고구마나 이런 감자 같은 이런 이제 뭐냐면 구황작물들이 왔기 때문에 인구를 많이 먹여 살렸다.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예전에 동아시아 교과서에 보면 인구 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한중일 어떤 인구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뭐냐 테마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이제 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자, 이런 변화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인구 증가, 인구 이동은 뭐 사천, 운남, 강서 지역까지 확대돼요. 예. 그래갖고 청우기 때 이제 사천 지역이 이제 개발되고 이때 사천 지역이 뭐냐 곱창지로 변모했다.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 그러니까 그 농지 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구가 이동하고 저쪽 이제 예전에 가지 않은 오지까지 가서 이제 뭐냐면 농지도 개간하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인구 증가율이 너무 빨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냐면 멘델슨이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식량은 상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인구 증가에 비해서 농업 생산량이 지금 증가가 상대적으로 빠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 이제 농민 반란 형태로 일어났다.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올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전국적인 농지 개간, 수의 개간과 개발과 개간 사업, 농업기술의 생산과 농기의 등장, 이런 것들이 인구의 증가를 불러일으켰고요. 이런 인구를 또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냐, 농업 생산을 올리는, 이게 선순환 구조다 할까요? 예, 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새로운 지주전호제에 위한 농업경에 적극적으로 해서 농업생 향상인데, 자, 요거 아까 침에 했던 거 이제 중복된 건데, 이걸 빼야 되겠네. 잠깐만요. 뭐 할 때
정리할 때 이걸 한 것 같아요. 음, 바깥침에 했던 말을 또 되풀이해서 여기다 집어넣네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앞부분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인구 이동 관련되긴 하는데 여기를 앞으로 이동을 시켜서 제가 따로 나중에 개정판 할 때 어, 집어넣겠습니다. 네, 이건 아까 칠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여기를 좀 보면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일단 자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 아 일전 양주제가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한 토지 안에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소유권이 있고 또 하나는 경작권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경작권이 따로 소유권과 독립해갖고 매매, 양도 할 수 있는 상속까지는 아직 안 됐어. 상속은 영정권이 해가지고 청나라 때 이제 했던 거고 명나라 때 매매, 양도만 한다. 그 경작권을. 그래서 요거 약간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도지권하고 좀 비슷해. 이 내용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앞에 이제 내용을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명말 민중 반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명말 민중 반란에서 이제 관련돼서 민중 운동과 관련돼 가지고 직용의 변이나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직용의 변. 자, 그러면 명나라 때 왜 민중 운동이 이렇게 활발했나? 그걸 이제 다 배경을 봐야 되는데 16세기 중기부터 17세기 초기까지 상황을 보면요. 자, 명중기 이래 상품 생산과 화폐 경제 전개도 농민층이 대거 몰락했죠. 원래 생산성이 이제 향상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 이게 계층이 양극화돼요. 거기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계층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몰락한 계층들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전호나 노복이나 유미나 됐고 그리고 이제 16세기 들면서 지주 전호 관계가 사회적 모습으로 폭발되죠. 그래서 이제 뭐 항조 운동이나 뒤에 얘기했지만 노복이 이제 노비죠. 이 주가인 지주에게 대항하는 이런 그 노병 같은 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직용인 같은 민병 같은 게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어, 새로운 서민층이 등장한 그러니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이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의식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상을 나타나게 되잖아요. 양명학도 등장하고 그냥 경색치용사상도 등장하고 그리고 또 한편은 민중운동도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직용의 변을 보겠습니다. 자, 이 직용의 변은 되게 중요하죠. 한 두 번 나왔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자, 직용의 변은 왜 일어났냐? 요걸 이제 볼 텐데요. 요게 이제 배경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장거정의 사후에 중앙에서 한간의 전횡이 심해지고 정치 질서가 해이될 뿐만 아니라 만력 3대정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 고가의 반란, 양의 반란으로 국가 재정이 궁핍하게 됐어요. 이에 더해 이제 궁중에 대화재가 발생되면서 중요한 건물이 전소되어 막대한 복국이 필요했는데 자, 이런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력제는 한간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칠 때 직용해 볼때 예전에 기출문제에 그 고대 시대 때 그 한나라 시대 때 한강 있죠. 후한 시대 한강과 이제 서로 연결시켜 갖고 요 공통된 들어가는 말이 뭐냐 쓴 적이 있어. 여기 용어가 뭐냐 한간. 그래서 이제 한간을 전국 각지에 파견하면서 상세와 강세를 징수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전국 각지라고 해도 주로 강남 지역, 강남 지역이 그 당시 중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자, 그때 이제 그 강남 지역에 소주 항주 지역에 이제 파견된 그 사람을 이제 누구냐면 송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송룡. 예. 이 사람이 이제 소주나 항주 지역에 파견됐던 사람인데, 자, 이 송룡은 수조에서 직조원관을 활동하면서 백성들 입장을 상당한 부분 고려해서 직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저차 직조의 할당에 맞추지 못하게 되자 송룡은 자신의 위관을 수조 가지에 파견해서 직조를 독촉하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송룡은 원래 천연에 잘해보려고 했는데 백성들 구해서 이게 할당량을 못 채우니까 안 되겠다 자기 이제 시다바리를 이제 풀어가지고 소주 각지에서 파견해서 직조를 독촉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송룡은 한간이죠. 이 사람이 옷감을 짜는 기계를 생각했던 기호들에게 기가당 한 3잔씩의 세금을 부과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 기호는 이제 오늘날은 산업자본가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호들이 누굴 고용하냐면 기공을 고용해. 어. 근데 이제 기호들이 이렇게 세금을 이제 폭탄을 얻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냐면 이게 생활이 안 되죠. 그 기공을 고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기호가 이제 직종을 포기하니까 그 밑에 일용 노동자 기공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기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니 기공들이 힘을 합쳐갖고 으쌰으쌰 하게 된 거야. 아, 그래서 난을 일으키죠. 소주 지역에서.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직용의 편이에요.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런 강세합 때문에 기후 기공들이 몰락하고 직용의 변이 일어났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상품 생산 발달과 상품 생산의 발달과 확대로 인해 자유임금 노동자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이건 기공이죠. 이들이 종래 수공업계층을 주도했다는 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폭증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기공들, 임금 노동자의 급속한 계급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기호는 산업자본가들, 그리고 기호 밑에서 고용된 사람은 기공들이고, 그래서 기호들이 뭐냐 몰락하니까 기공들이 으쌰으쌰 했다. 아, 그래서 일어난 것이 직용의 변이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기출문제 분석을 쭉 해놨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냐, 궤도계 변이 있어요. 궤도계 변. 자, 궤도계 변은 뭐냐 하면, 자, 이게 이제 궤독이라는 의뢰를 좀 볼필요했어요. 그래서 궤독은 뭐냐면, 그 당시 황제가 이제 명령을 이제 내리잖아요. 칙사가 내려가. 그래서 황제의 명을 받는 칙사가 와서 이제 칙사 공포를 하죠. 그러면 이때 이제 황제의 명을 받기 때문에 칙사의 발표는 상당히 이제 황제의 명령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 장소, 그 의뢰를 계독이라고 해. 그래서 칙사가 내려서 황제의 어떤 그 조선을 공포하면 마치 황제를 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예, 엎드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이걸 계독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서 영석국 보면 그런 것도 나와요. 계독의식이. 보통 중국에서 이제 사절단이 오면 칙사가 오면 황제가 조술을 읽거든요. 그러면 그 조술을 읽는 동안은 그 조선 왕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갖고 그 조술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읽고 이제 개독의 변이라고 하죠, 이걸.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한간한테 그 칙사한테 엎드리는 게 아니라 칙사의 말이 황제의 말이기 때문에 황제한테 엎드리는 거죠. 예.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이 개독의 변이 왜 일어났냐면 이 강소성에서 이제 소주의 독립파 퇴직 관료가 그 위충원의 명령을 체포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황제가 와갖고 그 뭐냐 위충원이라도 이제 그 당시 청계제 명령이라고 이제 하죠. 원래 실제로 위충 명령이지만 청계제 이제 칙서를 읽고 있는데 그걸 이제 하는 장소가 개독이 이제 하는 장소에서 그 당시 일반 민중들이 그 당시 칙사들 막 욕하고 누구 편을 들었냐면 강소 그 독립파 퇴직관료 편을 든 거야.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이 이제가 일반 민중들이 상호 결속했다. 그래서 간에 항거했다. 근데 일반 민중들 입장 볼 때는 이 그 뭐냐면 이 독립파 그 퇴직 관료들을 옹호할 필요 없죠. 어차피 자기 문제 아닌 거잖아. 근데 이게 자기 문제처럼 감정이입해서 이렇게 지식인들을 옹호했다. 개독 의식에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칙사들을 공격했다. 그런 건 뭐냐면 그 당시 독립파 그 지식인들이 하는 요구들이 일반 민중들, 강남의 일반 민중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일반 민중은 계층 간의 어떤 격차에도 불구하고 차이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지식인 입장에 있어서 자기 일처럼 해가지고 개독 장소에서 항의를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부패하고 문란한 정치에 대한 반발로 일반 민중이 일으킨 반간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대 항조 관련된 볼게요. 자, 명나라 민중운동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항조거든요. 항조는 뭐예요? 항조는 용어부터. 이거는 이제 주체가 누구겠어요? 이거는 소작인이죠. 소작인이 그 지주에게 하는 거야. 주 내용은 지대를 낮춰달라는 거야. 네. 그게 주 내용이에요. 항조가. 그러면 항조하고 비슷한 항량이라는 게 있어요. 항량. 항량은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뭐 지주도 있겠죠. 예. 하여튼 그 사람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뭐냐면 지세를 낮춰달라는 거야. 지세를. 예. 요건 지대고 이건 지세죠.
지대는 땅을 빌린 대가로 이제 주는 거고, 지세는 일종의 땅을 소유한 대가라고 내는데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항량을 할 때는 대개 소작인데 누구 편에 드냐면 지주 편을 들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지주들이 이제 그 지세를 이제 부과된 지세를 누구한테 전가하죠? 소가장인데게 전가했기 때문에 소장의 입장에는 지세가 낮아지면 지주대 내는 이제 세금도 적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있죠. 그래서 이 항저운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명나라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송나라 때도 보이고요. 근데 송나라 시대 때 그 항저운동과 명나라 때 항저운동의 차이가 있어. 왜냐면 송나라 때 항저운동은 흉년 때 주로 일어났죠. 예. 그래서 풍년을 주로 이제 일어났고 일시적인 것이죠. 근데 여기는 풍년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어난 거야. 풍년 때도 일어나. 풍년 때도. 그 되게 조직적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지주들한테 이제 기기려면 좀 뭔가 있어야 기길 거 아니에요? 예.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전어들의 경제 성장이죠. 그래서 산골작물 재배나 가내부업 등을 통해서 경제력 부를 축적하면서 지주에 대해서 경제적 의존성이 약화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항저운동을 통해서 지주가 땅을 뺏어가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한 번 땅도 못 뺏었는데 왜냐면 일전 양주제가 확립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어가 토지 위에도 생산수단이나 생활수단을 소유해서 지주부터 완전히 자립됐다는 거.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지주가 전후가 이제 땅을 빌리면 땅만 빌리는 게 아니라 요 생산수단과 생활수단도 같이 빌렸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와 상관없이 땅만 빌리는 그런 형태가 됐고, 자, 그다음 도시의 발달에 따른 부재지 주제. 그러니까 이제 이제 부재지 주제라는 것은 이제 그 지주가 자기 옆에 사는 게 아니라 저쪽 도시나 이런 데 살면서 마들 같은 걸 보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지주 얼굴 볼 필요 없죠. 그리고 으쌰으쌰해도 뭐 볼 인간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부재지주제도 지주제도 전호도된 통제력이 약화됐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좀 볼만한 건데 일전 양주제. 자, 일전 양주제도 경작권과 소유권이 분리되고요. 경제권, 매매, 저당,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소유권과 별개로 경작권이라는 게 확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 양주제라고 하는데, 자, 일전 양주제라는 것은 송나라 때부터 등장했어요. 송나라 때. 그래서 이제 이걸 명나라 때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내용을 볼게요. 자, 이 요거 내용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전조의 감액. 자, 여기서 전조라는 걸 보면 여기 있죠. 여기 밭전자에다가 여기 사람 인자가 붙으면 여기 뭐냐면 이건 그 전호를 얘기해요. 전호. 그러니까 전호가 내는 조론이 아니까 지대의 감액이라는 거야. 지대. 그러니까 지대의 감액 혹은 징계 반대. 그 다음에 재해 있을 때 지대를 감등해다는 거. 종액 소장료 외에도 부수적인 조세들을 이제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영역 같은 걸 폐지해라. 그러니까 경제적 관계 외에 경제 외적인 관계를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전조를 개장하는 동양연계 통일. 이게 왜 도량형이 다르면 어떻게 있어요? 지주가 유리한 대로 뭐 늘리고 줄이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토지 영구 경작권을 요구하는데 이걸 영정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해 본 것 같이 일전 양주제에서 경작권을 매매, 양도, 어, 저당했지만 이게 이제 세습 가는 것은 가능하지 못했거든요. 세습을 계속 해달라. 그래서 대대손손 뭐냐 세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영구히 경작할 수 있는 그 후손까지 영구히 경작할 수 있는 걸 영정권이라고요. 근데 이 영정권은 명나라 때 시행된 건 아니고 뒤에 청나라 때 실시됐어요. 청나라 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경작권이 매매, 저당, 양도 그다음에 이제 영구 경작권, 영정권까지 청나라 때 완비된 거지만 요게 나중에 이제 조선에 건너온 것 같아. 조선에 도지권이라는 이름으로 건너온 것 같아. 예. 그래서 왜냐면 중국의 제도가 중국을 건너오거든. 중국이 발달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어요. 우리가 뭐 그게 원하지 않든 뭐 원하든 간에 상관없이 중국의 발달된 제도가 이제 들어온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항저 운동에서 시작돼가지고 농민 반란까지 이제 일어난 대표적인 난들을 좀 보면 두문치대 난이고요. 이 두문치대 난은 그 최초의 소작인 북통제야.
그러니까 소작 문제도 이제 아까 전에 했던 문제도 해서 농민 번영을 일으킨 거죠. 예. 그다음에 형양의 난, 유치의 난도 있는데 여기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두물치의 난. 원래 이 무자도 이거 등신의 선이고 이 무자는 돌림자잖아요. 예. 시는 일곱 번인데 드문까지 등의 등씨 집안의 무시 돌림의 일곱 번째 자녀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10명, 11명 낳았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장남은 드문 1이겠죠. 그 차남은 드문 1이고 드문 2고 뭐 1, 2, 3, 4, 5 이렇게 붙인 것 같아. 자, 이것도 보면 상당히 이제 평민스럽다는 게 뭐냐면 이게 유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씨 집안의 여섯 번째 아들한테 일곱 번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게 뭐냐면 약간 이름 적을 때도 좀 약간 성의 없이 이렇게 이름 적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그 반란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반란들은 한의 중에 나와 있어요. 한의 중에. 그래서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 447페이지 펴볼게요. 심화교재 제가 적어놨거든요. 자, 여기 보면 드문치인안이 있어요. 드문치인안. 이 이름 정도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죠. 드문치인안 같은 경우에는 서울 있는 세계사, 서울 있는 한국, 서울 있는 동아시아사인가요? 네. 거기에 있어요, 또. 그래서 나올 것 같아. 요거. 자, 내용을 보면요. 그 당시 이제, 요거부터 읽어볼게요. 1260번 읽고, 1600, 1261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예. 여기 이제 명나 때 농민반란 전반적인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명중기의 영종 때 토목번의 변으로 명의 이제 기틀을 밖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복권에서 어 그래서 잠깐만요. 명중기인 명종 때 통옥분의 변으로 명의 기틀을 밖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던 상황에서 예, 상황에는 자, 복고에 일어난 드문치의 난으로 안정된 항청 질서 동요가 나타났다. 자, 이때 명예 말기에 이르기까지 떠돌이 유인으로 국법을 어기고 입상 금지 지역에 들어간 개척농민이나 평양의 난이나 악정에 시달렸던 유교 유치대 형제가 주도한 난, 소작인 폭동, 그리고 한간의 세금 징수에 대한 폭동 등 밑으로부터 크고 작은 폭동과 반란이 나왔다. 야, 명중기 이래 농민이 주축한 이들 반란은 농민생의 궁핍의 근본 원인이었다. 게다가 한간의 부패와 가혹한 조세 수탈이 농민의 궁핍을 더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있고요. 그 대표적인 드문치의 난, 최초의 소작인 폭동난을 보겠습니다. 자, 지주 소작제가 발달했던 복권에서 소작인들이 지나친 부담을 경감시켜 달라는 요구를 해서 출발해 농민 반란을 발전했다. 자, 이들의 호응에 강구 출신 비적 집단 각지의 농민들이 본게 수십만이 반란을 가담했고 주동자인 드문치 입회에 죽은 뒤에도 장당히 오랫동안 저항을 계속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문치의 난에 의의를 쓰라고 하면 요걸 쓰면 되겠죠. 중국 사상 최초의 소장의 폭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잠깐만. 자, 그 외에도 이제 민중운동 보면 노변이라는 게 있어요. 노변. 노변은 노비들이 익힌 변이죠. 예. 그래서 노비들도 이제 계층에 따라서 여러 노비들이 있지만 일단 이제 인신 구속적인 성격이 있고 차별받는 건 공통적이잖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신사나 대지주가들 사용한 노부들이 집단의 주가를 이제 자기 주인 집을 이제 습격해서 노예 문서를 빼앗아 뭐냐면 파기하면서 도복 신분으로부터 해방을 하는 운동을 펼쳤다. 이 노번 관련된 내용도 강자 중국사 읽어보면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노비의 그 당시 위치, 각각의 위치들이나 뭐 노변 이런 상황들, 사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 굳이 뭐 그거까지 볼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 시험 문제도 안 나왔고 다만 여기에서 노변하고 노변의 의미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민중 관련된 의의는 뭐냐? 자, 이거는 이제 명말 총초의 사회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다음 송대 이후 발달하기 시작된 서민계층의 역할이 문화적 면에서 확산된 계기가 되었다. 는 의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더 넘어가서 명나라 때 문화를 보겠습니다. 명나라 때 문화 관련된 내용은 크게 이제 과거제도가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명학이 나왔어요. 양명학. 이렇게 크게. 성리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리학은 이게 좀 안 나오더라고요. 성리학은 속 나와서 나온지 양명학이 나와. 어, 그래서 이제 양명학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가골제도 관련돼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대 문화의 성격을 보면 민족주의고 복구적인 성격이 있고 독창성이 결합됐다. 그래갖고 이제 그 뭐 민족주의 복구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명나라가 원을 극복하면서 등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족 민족주의 그리고 원 이전의 어떤 것들을 돌아가자는 그런 송당송 시대 때 문화를 돌아가자는 이런 복구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당송 시대의 문화를 단순히 뺏기는데 그 하기 때문에 뺏기는데 몰두했기 때문에 독창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아니다. 나는 독창적이다. 이게 반론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 성리학이 간악화됐다. 성리학이. 자, 이 성리학은 엄밀히 말하면 주자학이야, 주자학. 자, 예전에도 말했지만 성리학은 여러 파벌이 있죠. 예. 그래서 신부셈이나 국부셈 보면 이 성리학 파벌 관련 특징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는 주의학문, 주작이 있는데 이 주작도 성리학의 한 이단이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양명학도 넓게 보면 성리학의 이단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원나라 때도 이제 성리학이 간악화됐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원나라 때 성리학이 간악화된 거는 주위의 성리학이 간악화된 게 아니라 주위의 성리학 중에 아주가 있어. 약간 병영해서 만든 아주가 있는데 이게 허영의 성리학이야. 허영의 성리학인데 이게 거경을 강조하죠. 실천. 근데 주의의 성리는 어, 거공보다는 국리를 강조해. 국리. 그러니까 형이상적인 모습을 강조하죠. 형이상적인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실천적인 거기 때문에 형이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그 성인학을 따지다 보니까 뭐 세계 질서를 어떻고 저떻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약간 중화 사상이 좀 약간 강하기 때문에 요건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나라 때는 주로 허용의 성리학을 받아들였죠. 형이상학적인 성격이 없는. 그래서 이게 이제 초창기 때 고려의 성리학을 건너올 때 이 고려의 성리학 초창기 때 성리학은 요게 허영의 성리학이야. 허영의 성- 자, 근데 명나라 때 성리학은 요 허영의 성리학이 아니라 주의의 성리학이야. 그래서 성리학이 간악화됐다는 거는 원나라와 달리 주자학이 간악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그 명나라 때 이제 그 사상 구조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명나라 때 하면 뭐 양명학이 있고 경세 치용 사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양명학이나 그 당시 이제 경세 치용 사상이 마치 주인 것처럼 그러니까 명나라의 어떤 사상계의 어떤 주류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경세 치용 사상이나 양명학이. 근데 그 엄밀히 말하면 그양 양명학이나 경세 쉬운 사상은 아웃사이드 학문이고요. 주요 학문은 뭐냐면 명청시대 때는 다 똑같아. 명나라나 청나라 때나. 뭐죠? 주자학이야. 그러니까 과거 시험 보려면 주자학의 이제 그 내용을 봐야 돼. 그래서 사설 집주 달달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주자학 같은 게는 이제 눈에 안 띄잖아. 이거는 비판 대상이니까. 근데 명나라 때 이 주자학의 어떤 아웃사이드 반대하는 학문으로서 뭐가 등장하냐면 양명학이 등장했고요. 그래서 이제 양면했고 그 다음에 그 주제학과 양명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이제 경세 실용사상이에요. 예. 그래서 주제학하고 양명학은 주로 이제 유교의 도덕적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야. 근데 경세 실용사상은 유교에 보면 경세적 측면을 강조하는 학파가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청나라도 마찬가지야. 청나라 때 뒤에 뭐냐면 이제 고중학이니 공양학이니 이렇게 했지만 이 고중학과 공양학은 그 청나라 때도 아웃사이드 과목이에요. 주류는 계속 주제학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조선이나 명청시대 때나 주류 학문은 주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과거 시험은 합격하면 주제학을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주작이 간악화됐는데, 그때 간악화되면서 이제 성종 때, 영락제 되죠. 그래서 뭐 오경대전이라든지 사서대전이라든지 성리대전 같은 걸 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날 명나라 중기 때는 이제 이건 좀 뒤 얘기지만, 그 당시 명나라 중기 때는 이제 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서민들이 이제 문화의 주체가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또 특징이 등장하냐면 도시 문화나 서민 문화 같은 것들이 발달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명나라 때 여러분들 이제 소설 같은 것도 발달한 것도 그런 것들이죠. 특히 이제 강남 지방의 문화가 되게 발달했다. 그래서 이제 문화가 발달됐다는 것은 돈이 여기에 집중되는. 그 당시 돈이 제일 많은 계층은 어디겠어요? 일반 서민들, 지역 중 강남이겠죠. 예,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문학 관련된 내용에서 이거는 상식적인 거지만 그 당시 이제 소설체가 유행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원나라 때는 시곡이 유행하고 당나라 때는 시가 유행하고 그다음 송나라 때 사가 유행했잖아요. 그런데 명정시 때는 소설이 유행했다는 거야. 그래서 서민들의 사회적 의식 성장과 강남주의 경제 발전, 통속 소설 등이 등장했고요. 그때 대표적인 이제 그 소설책들이 그 4대 소설 있죠. 수호지, 삼국지 연의, 금병매, 서열기 같은 것들이 읽혔고 그다음 시곡도 등장했는데 이 시곡 관련된 내용이 비파기, 형차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미수는 북종화, 남종화 있는데 뭐 이게 알 필요 없죠.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때 뭐 사형화법도 유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축 예술 같은 경우에는 자금성. 자금성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영락제가 만들었잖아요. 영락제가. 음. 영락제가 북경에 천도하면서 만든 게 자금성이죠. 그러니까 명십삼릉이라 그랬고 그게 이제 명나라 황제들의 무덤이 있어요. 13개 이제 무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무덤이 정릉이야. 정릉. 이 정릉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누가 만드냐면 만려제가 만들었어요. 만려제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무덤을 만들었어. 이걸 수능이라고 하는데 이 만려제는 예전에 좀 명나라의 제일 무능한 왕이었죠. 근데 그 문흥왕 왕이 40년 동안 명나라를 통치했으니 명나라한테 불행한 거잖아요. 자, 하여튼 이 사람은 뭐 재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돈 쓰는 것에서 상당히 깐깐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 그 뭐냐면 무덤 만드는 데 돈을 많이 썼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개축된 만리장성. 그 만리장성 명나라 때 만드는 만리장성은 진나라 때 만리장성 다르죠. 그래서 이거 그 사료 있는 아시아상가 거기에 보면 이 만리장성 개축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특징 같은 거.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가 과거제도 학교제도 보겠습니다. 자, 명나라 때 과거제도 학교제도 이게 시험문이 나왔죠. 예, 과거제도가. 자, 명나라 때 특징이 뭐냐면 과거제도하고 학교제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보려면 학교 그러니까 주로 주학, 부학, 현학 같은 지방학교라든지 국자감을 나와야지만 뭐냐면 학교 그볼 수가 있어요. 과거를.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조선 초기 때 명나라의 과거제도를 본받아서 우리나라도 과거제도와 학교제도를 좀 연계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죠. 네,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한국사 할 때 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명나라 초창기 때 이제 학교제도와 과거제도 연계시키려는 그런 그 시험제 제도가 교육제도가 우리나라도 영향을 줬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뭐 신분제나 이런 등등 해가지고 안 됐다. 예,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언급됐죠. 고려시대 가구제도 또 비교해서 학교제도 연관성하고 비교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기출문제 분석이라든지 기본 강의 한국사 부분에서 좀 얘기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과거제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 의미 되게 중요하죠, 이게. 자, 일단은 3단계 과거제도 했다. 일단 향시, 회시, 전시인데, 자, 향시라 해서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제 이 향시를 보려면 적어도 감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뒤에 얘기했지만 생활은 좀 되어 있죠. 예, 국자감생이나 지방의 각종 학교에서 이제 졸업한 생이 향시를 볼 수 있는데, 요 향시도 그 안에 또 단계가 있어. 현시, 성시 뭐 등등등등등 있어요. 몇 번에 세네 번 시험 봐. 그리고 나서 이제 합격한 사람이 중앙에 올라와서 회시를 보는데 회시도 딱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초장, 중장, 뭐 말장 해가지고 한 세네 번 봐요. 그리고 나서 뭘 보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전시를 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적어도 이제 9번, 10번 정도 시험 보고 올라와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전시는 이제 그 주로 황제한테 이제 앞에 서갖고 주로 황제 책문을 쓰는 방식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죠. 그래서 정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거는 단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황제가 순위를 결정하잖아요. 1등부터 33등까지. 이거 송나라 때부터 실시한 제도인데 우리나라도 실시했고 우리나라 언제 이 전시제도가 도입됐죠? 원나라 때. 원나라 때. 원나라 때. 고려 때. 고려 공민왕 때 도입됐죠. 공민왕 때.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언제 우리나라의 전시제도 3층제가 확립된가? 공민왕 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범위는 사서 5경우에 국한되고요. 반드시 8구문 답안을 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이 팔구문은 누가 만들었냐면 태조가 홍문제가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유교 경전을 그러니까 시험 답안을 만들기 위한 형식인데 되게 이 팔구문이 설체 형식이 까다롭고요. 엄격하고 자연사상과 감정의 표현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익히려면 수험생들이 창의적인 노력보다는 팔구문 형식이 익히는데 팔구문 형식에 따라서 사서 집주나 사서 오경 같은 걸 달달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답안지 작성의 글자 수까지 이제 엄격히 제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엄격한 글자 수까지 맞추려면 주로 이제 쓸데없는 말 안 하고 그냥 성현의 말씀이나 주장 명구만 적어놔야 돼. 외워가지고. 어, 그래서 이 팔구문 형식의 이제 그 과거 시험이 얼마나 병폐를 불러일으켰냐면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고방식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답안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걸 너무 익히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냐면 30에 합격하면 빠른 편이고 보통 54에 합격해요. 54에 합격하면 이제 인생 말년인데 쟤도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시험 보내다가 정년 퇴직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801 상당히 문제가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지금 인고도 정형적인 801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본서나 교과서 문장을 달달 외워서 그래서 기입형이나 서술형 형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예문이 주어지면 예문에 맞춰가지고 기입형을 서술형으로 하는데 답안은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그 기본서 그다음 교과서 어쩔 때는 이제 그 뭐냐면 출제자 출제 교수가 쓴 논문책 어떤 책은 어떨 때는 그 출제자의 어떤 마음속까지 이렇게 간신법을 해가지고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답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창의성은 굉장히 멀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팔고문이 이제 있다가 이게 언제 폐지됐냐면 강서신정 때 그때 과거제 개혁이 있었잖아요. 요때 일시적으로 폐지돼요. 그러다가 이제 무술 범법파들이 물러나고 쫓겨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복구하다가 그다가 이제 강서 잠깐만 말 정했는데 다시 할게요. 네. 무술 범법 때 무술 범법이 아니라 잠깐만 범법 자강 운동이죠. 범법 자강 운동. 예,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범법 자강 운동 때 과거제도 이제 개혁하면서 일시 폐지되고요. 게다가 완전히 폐지된 거. 이걸 다시 이제 저 범법파들이 물러나고 나서 서택을 집권하면 다시 이제 부활하다가 요게 완전히 폐지된 건 뭐냐? 강서 신정 때요. 네. 그래서 강서 신정 때 완전히 폐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팔구문 좀 기억을 해두시고 팔구문 나왔으니까 팔구문이 언제 폐지됐냐? 헌법 작용 때 일시 폐지. 그럼 완전 폐지는 강서 신정 때 완전 폐지. 이렇게 외워두세요. 요거는 뒤에 근현대사 할 때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인증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77번입니다. 네, 인증번호 77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항신을 보려면 나오는 데도 이제 자격이 있다고 했죠. 학교제도에 연결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부학, 주학, 현학 같은 학교 출신자도 생원의 자격을 가지고 학교의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본다. 그러니까 생원 성적을 자격을 얻어야 돼. 요 출신자야 돼. 그래서 과거제도, 학교제도가 연결돼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생원, 항시에 합격한 거인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해시에 합격한 진사든 그 자격을 종신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예전에 얘기했나요? 이 사람들에게는 앞에 이제 이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특권이 있죠. 예, 특히 면역권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도 있다고. 자기가 원하면 하급 관리를 진출할 수 있는 또 권한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들이 신사 계층이 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고문 중심의 가고 제도는 여러 이제 페달을 낳게 되죠. 아까 사상과 학문의 발달에 저해되고 학교 교육과 가고가 유착되면서 학교 교육이 가고 준비소 전락하게 되고요. 신사 측의 대량 양상으로 신사가 정치 사회적 큰 영향에 행사됐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팔고문 중심의 가고 제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인재들이 꼭 그 지금 현실에 맞는 인재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공무원이나 임용이나 되게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 경쟁률이 뭐 10대, 20대 그러잖아요. 요즘에 공무원 시험이 좀 낮다해도 되게 어렵게 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과연 교사로서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냐는 별개의 문제고요. 시험이 아니면 어렵다. 이게 타당성이 떨어졌다는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불신이 가득 차다 보니까 뭔가 면접이나 다양성을 가지고 이제 시험 보면 당연히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인맥이나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그 이제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제일 이제 최선의 방법, 그러니까 차선의 방법이 그인 것 같아. 그냥 어떻게 형식적인 시험을 봐 갖고 이 객관성만 확보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있는데 과연 이제 이런 그 시험이 이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수능에서 몇 대 몇십 대 1 몇 입학 성적이 몇십 대 1을 통과했고 뭐 수능에서 몇십 대 1 해 갖고 이제 뭐 합격 점수 얻고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이나 뭐 사법 시험 이런 거 있잖아요. 수백 대 1 수천 대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통과한 사람들이 과연 인재에 그 해당하는 인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죠. 근데 별개인 거죠 이거는. 예.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 과거에서 그렇게 수천 대일 때도 합격한 사람들이 막상 통과해 갖고 국가 정책에 하려면 이 사람들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인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인제 우리나라 지금도 재판되는 것 같아요.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양명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양명학은 이거는 이제 두세 번 나왔어요. 음. 자, 우리가 양명학이지만 우리가 성리학의 일환이에요, 양명학도. 성리학 자체가 이와 기를 가지고 다니는 그 논의는 학문이고 그 이 안에 뭐 주자학도 있고 성리학 그 양명학도 있고 등등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이 이제 주자하고 일치시켜 갖고 이제 이렇게 부르지만 넓게 보면 성리학 한 부분에 양명학도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오는데 양명학 계보를 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송나라 때까지 올라가죠. 송나라 때 육구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육구인.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제 뭐냐면 그 성직리에 반대해서 신직리를 인제 뭐냐면 제청하고요. 육구인의 학문적인 계보를 이룬 게 명나라 때 왕양명이죠. 왕수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걸 육왕왕이라고 해요. 육황왕. 예. 그리고 이제 왕양명의 제자들이 중에 좀 더 이제 뭐냐면 성리학 쪽에 가까운 사람들 뭐 사유서에 해당하는 전선산이고 그 좌파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 있죠. 성리학에서 좀 멀어지고 실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왕용계나 왕심제 같은 사람들인데 이 왕심제를 중심으로 한 이제 학파가 떠 있죠. 태조학파요. 그래서 이전에 태조학파 관련된 내용이 기출에 나왔죠. 요 부분이. 자 그래서 이 태조학파 계보들 중에 하심은 남영왕 이타고가 있는데 이타고가 인제 거의 태조학파의 거의 끝장판이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예전에 왕양면 사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왕신제 그다음 아니 태조학파 그다음에 이타고가 나왔어. 예. 그러니까 태조학파 특징 같은 거 쓰라고 인제 한 거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좌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마음의 문제에 너무 극단적으로 매몰리거든요. 그래서 인제 나중에 뒤에 있지만 뭐 마음만 달리하면 그 뭐냐면 그 술을 마시고 놀아도 성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어린 마음만 동심만 갖고 있으면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한마디 이타오잖아요. 이런 것들 일반 그 당시 이제 그 명나라 지식인들 반발을 불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뒤에는 경세 실용 사상이야. 경세 실용 사상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그 양명학을 비판하면서 나타난 것이 경세 실용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양명학 관련된 내용은 공개도 있지만 거기 자세히 돼 있는 거는 강자중국사에 돼 있어요. 강제중국사. 그래서 강제중국사에 보면 그 당시 뭐 사유설이 어떻고 사무설이 어떻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왕신제, 하심은, 나병만 이런 사상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인구에서 굳이 뭐 이것까지 볼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냥 왕양면 사상하고요. 그다음에 태조학파의 특징. 그다음에 그 뭐냐면 그 태조학파의 인제 뭐냐면 제일 그 끝단에 있는 이타고 사상, 동신설만 좀 파악을 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명학 관련된 내용은 좀 약간 이제 내용이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양명학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끝까지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